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법률저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전명진이라고 하고요. 황남기 스파르타 법학원에서 돌진쌤이라고 해서 과외랑 강의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언어랑 상황 판단 전문이고요. 자료 해석은 제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완벽하게 무료로 다 진행을 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법률저널에서 조금 소정의 수고비를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은 뭐 언어랑 상황은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올해 21년도 언어 90점 맞았고 상황은 85점인데 언어는 평균적으로 한 해를 제외를 하면 평균이 93이 나오고 그 한 해 굉장히 못 본 해를 이제 넣어도 89점 얼마가 나오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상황은 평균적으로 한 88 정도 나옵니다. 2019년도에서는 최고 득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라든지 서울대, 성대, 뭐 한양대 등등 뭐 많은 대학교에서 특강을 나가서 진행을 했었고요. 보통 모의고사 해설 강의 위주로 많이 해주고 또 퀴즈라든지 아니면 독해법 이런 것들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잠시만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 있나요? 소리 들리시는 분 손 한 번만 들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 잠시 멈추고, 네, 잠깐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했고요. 점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보다 성적 잘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강의는 시험은 한 11번 정도 1차 시험을 봤고요. 리트 같은 경우에도 3번 봐서 평균 142 정도 나왔습니다. 네. 언어랑 상황 측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점수를 잘 받으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검수 같은 경우도 언자상 다 조금씩은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1회차 총평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1회차 총평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오프라인 시험지의 통계치를 전체를 받지를 못해서 온라인 통계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통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언어는 한 68.9점, 자료는 55.9점, 그리고 상황 판단은 62.8점이 평균 점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 해석이 조금 더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가 받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 해석이 특별히 어려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던 방향이랑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7급 학생들이 자료 해석을 공부를 할 때는 특이한 형태의 문제보다는 계산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산 중심이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일반형 문제들, 뭐 S 모 선생님 말씀에 따른 일반형 문제들 같은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문제들은 조금 아이디어하고 조금 특이한 소재들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소함으로 인해서 조금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쉬웠습니다. 쉽게 나왔었고요. 몇몇 문제들에서 굉장히 더티하게 저희가 함정을 준비를 했어요. 몇 개는 제가 걸러내기도 했지만 몇 개는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함정을 냈었고 그 함정인 문제들마다 정답률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언어논리의 함정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외에 일시부한 문제들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네, 68.9점이라는 평균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글쎄요. 평균적으로 잘 맞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80%를 넘어가게 맞은 문제가 예, 3문제 정도 있네요. 2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평균 그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안 나왔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들이 지금 평균 정답률이 6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 판단 법률 문제들은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못해도 2, 3천 문제는 넘고요. 이 형태의 문제들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연습만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80%가 안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공부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대충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법조문 문제들에서는 다 80%가 넘어야 되는데 80% 넘은 문제가 법조문 중에 딱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건 아니지만 현재 와 계신 분들은 내가 법조문이 왜 약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고 네, 좀 더 축적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평균 점수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표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 표본도 저희가 많아서 충분히 대표성이 있지만 오프라인 표본까지 들어가야지 약간 진정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오프라인 정보를 받으면 1회차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합격 안정권이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계산보다는 아이디어란 것들도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답안을 확정을 정확하게 이거는 다른 거군요. 보면은 10%대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10% 문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언제상 다 합쳐서 하나씩.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제가 꼭 다뤄드리면서 어떤 함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대체로 맞아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맞아야 될 것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5급 상황 판단 해설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평균적으로 한 75에서 80%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들인 거고요. 그게 5급에 넘어가면은 정답률이 한 90%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급 학생들이 쳤을 때 정답률이 90% 나올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5개 중에 4개만 맞아줘도 충분하긴 합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요번 시험 문제는 처음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커트라인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결과를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못한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하게 쉽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딱 어중간한 난이도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평균을 70을 넘었다. 그러면 저는 어, 어지간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언어 문제 푸시면서 뭔가 기분 나쁜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언어 해설을 시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 들어보시면은 뭔가 납득 가는데, 납득은 가는데, 그 기분이 나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행시 기준으로 해서는 1년에 한 2문제, 입법고시 기준으로 해서는 1년에 한 대여섯 문제씩은 계속 출제가 돼 왔는데 7급에서도 하나 정도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까지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 해석에서 면과락을 최소한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해석이 이 정도 난이도의 평균이 55.9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 해석 면과락하고 언어에서 좀 더 잘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50분간 언어 해설하고 10분 쉬고 자료 해설 50분 하고 10분 쉬고 상황 판단 50분 하고 끝나면 11시부터 제가 한 10분 정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몇 번 문제가 특별히 더 궁금합니다. 일단 올려주시면 제가 컨텐츠 안에 있으면 하고 아니면 끝나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언어 문제들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익사해주면 안 돼.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정답률이 다 85% 넘어가는 정답률이고요. 88, 84, 88, 88%의 정답률. 42명이 시험을 표본이 제가 대충 듣기로는 40명 좀 넘는다고 들었는데 온라인은 그 정도 사람들 중에서 틀린 사람이 1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틀렸으면은 본인이 그리기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을 했거나 둘 중 하나니까 요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그 5급 기준으로 할게요. 5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요번에 7급 준비할 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3번 문제들 일단은 부담 갖지 말고 풀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5급 문제들에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디자인이에요. 5급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요.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시중 모의고사들에서는 다들 한두 번씩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고 수능 국어에서 종종 보셨을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 정답률이 얼마냐 하면은 66%예요. 3명 중에 1명은 틀렸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확한 문항별 정답률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것까진 말씀을 못 드리고 이 66%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 뭐 3명 중에 1명 틀린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거나 보완하라 라는 형태로 발문이 잡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통일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뭐냐? 자, 글의 통일성이다 라고 하면 글이 첫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예, 끊어짐 없이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그냥 문장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존재하는 것. 이런 거를 통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작성 원칙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성에 대한 방향만 잘 잡혀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성 원칙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 1대1 대응으로 해서 기억에서 미음까지 배치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수능 비문학 또는 수능에서 화작문 문제집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하시는 거 일단 추천드리고요. 자, 선지별로 조금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지 보시면 기억을 A도 산림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시설 구축으로 수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수정을 했을 때 본문 내용에서 뭐가 얼마나 바뀌나를 검토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작성 원칙을 보면은 보도 자료의 제목 및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는 비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정도 내용을 보고 봤을 때 현재 기억의 내용과 밑에 1번 선지에 바뀐 기억의 내용 이게 어느 쪽이 좀 더 포괄적이고 더 본문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설명하느냐를 봤을 때 이거는 그 선지에 나와 있는 거는 구축만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산림 바이오매스가 어떤 건지 또는 이 마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선지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이제 1번 선지와 같이 제목을 수정을 할 경우는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키워드가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선지에서는 니은을 산림 바이오매스는 벌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지나 줄기 등의 목재 부산물의 목재 부산물을 의미한다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할 건데 이 전문 용어 외래어 등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되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뜻을 함께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또는 핵심 정보를 제한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거는 전문 용어에 가깝겠죠. 그래서 요 4번 조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시면 돼요. 4번 조건에 따라서 검토를 할 때 자, 산림 바이오매스는 차세대 대체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사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현재 문장이 워낙에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될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까 통일성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통일성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다가 보시면 니은 밑줄 그어진 니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뜬금없고 추상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게 애초에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만 검토를 하면 되는데 여기 수정한 걸 보니까 정의를 적어놓고 있죠. 벌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지나 줄기 등의 목재 부산물을 의미한다. 자, 정의를 이제 딱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의미로 전달을 하고 있죠.
차세대 대체 에너지원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걸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수정은 제대로 된 수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을 바로 찍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세모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이제 앞번 선지에 답이 나오는 경우에 좀 더 많이 풀기 위해서 뒤쪽을 제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평균 75, 80을 넘으면 붙는 시험이에요. 대부분. 뭐 민경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90점 초반대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서 나오는데 민경채보단 저희 7급이 어렵잖아요. 그럼 80점대가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80점이거나 좀 더 미치거나.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푸는 게 많이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번을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3, 4번을 다 검토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2번 맞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제가 11번, 2번을 볼 거예요. 11번 문제랑 12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도 낮기도 하고 저희 학원 학생한테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1번보다 12번을 좀 더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펴주시고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형식 논리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라 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반드시 참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퀴즈 문제면은 100% 경우의 수 문제고요. 지금처럼 형식 논리 문제인 경우에는 뭐 경우의 수라기보다는 이 연역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 연역적으로 추론 가능한, 연역 추론이 가능한 그런 선지들을 고르라는 내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하기 딱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not Q이면 not P가 참이다인 거죠. 이걸 우리가 대우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그러나 not P이면 not Q다는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가 돼야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2라고 해요. 어떤 기본 명제가 원명제가 참인 걸 알고 있을 때 또는 거짓인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대우인 명제밖에 없어요. 이인 명제나 역인 명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때 집합과 명제를 배우실 때 배웠을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 실수를 훨씬 덜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지는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서 푸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풀이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배경 설명이에요. 지진으로 인해 뭐 A씨가 피해를 입었고 이거를 내진 규정을 심화하도록 개정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라는 배경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러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내진 규정을 개정을 하면 건물 건축비가 증가하는 거고요. 건축 건물비가 증가하면 집값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저는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진 규정을 개정하면 건축 건물비가 증가하고 건물 건축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건물 건축비가 증가하면 집값이 증가한다.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할게요. 바깥에 적는 것보다 여기다가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집값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많으므로 가계부실 위험 지수가 낮아지면 집값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키워드는 집값으로 그리고 가계부실 위험지수로 잡아주시고 낮아지면 이쪽은 증가하지 않는다니까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표시해놓고 보면 보이는 게 있죠? 집값이 증가했다면 가계부실 위험지수는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진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이니까 여기 동그라미 말고 네, X인 거겠죠. 밑줄을 예쁘게 그어주고 개정하지 않으면 지진 시 총 피해 금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총 피해 금액으로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게 증가한다. 그다음에 총 피해 금액이 증가하면 정부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도 똑같이 여기다가 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화살표. 화살표 똑같이 위랑 동일한 형태로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진 지진 시 총 피해 금액이 증가하면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조금 화살표 방향 예쁘게 잘 그어주셔야 돼요.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이 총 피해 금액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정적으로 변한다니까 그냥 이거는 여론이 나빠진다를 아래쪽 화살표로 표시를 할게요. 자,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여기선 키워드는 지지도로 보셔야 될 거고요. 여론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지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옆에다가 감소하지 않는다면이니까 낫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부정적으로 변하지도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제일 함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면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증가한다. 이것도 지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는 형태입니다.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야당이니까 이거 야당의 지지도만 이렇게 따로 빼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먼저 검토를 해보면 내진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총 피해 금액이 증가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할 거고요.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감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를 했다면 야당의 지지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추출해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들을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가계 부실 위험 지수가 낮아진다면 이게 낮아진다면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가계부실 위험지수가 낮아졌을 때는 집값이 증가하지 않겠죠. 집값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건물 건축비는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진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겠죠. 근데 내진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진 시 총 피해 금액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의 소설 자체는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에서 지진 대비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진 대비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야당의 지지도가 증가했을 것이다. 돼 있는데 이 부분 지진 대비 효과는 이 아래쪽 키워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위에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경 부분에서 간단하게 읽으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긴 해요. 내진 규정을 심화토록 개정을 하면 내진 규정을 개정하면 지진 대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요거 연결을 해놓고 봅시다. 지진 대비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럼 지진 대비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내진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피해 금액이 증가를 할 거고요.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야당의 지지도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3번에서 집값이 하락했다면 건물 건축비가 증가했을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밑에서도 설명했던 이 이의 관계예요. 이 ак센트를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방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대우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이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본문의 내용은 건물 건축비가 증가한다면 집값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2는 아니군요. 잘못 말했네요. 집값이 하락했다면 건물 건축비는 반드시 하락을 해야 되죠. 대우의 관계니까. 자, 대우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건물 건축비 증가하면 집값 증가.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는 집값이 하락 또는 보합이면 건물 건축비는
이제 보합 또는 하락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 건축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은 나타날 수가 없을 겁니다.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에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화했죠. 부정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지도는 감소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이 제가 표시를 할 요 문장에 대한 네, 내용이고요. 자,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면 자, 요거는 적어보면 정부 지지도가 감소하지 않으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또 대우 취해보면은 여론이 부정적이었다면이 되는데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겠죠. 요건 내용상 틀린 게 됩니다. 자, 5번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으로 시작을 하는 걸 보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정부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겠죠.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지진 시 총 피해 금액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진 규정을 개정하였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이 지진 시 총 지원 금액의 문제예요. 총 피해 금액까지는 저희가 역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총 피해 금액이 증가하지 않았다까지는 정보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총 피해 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착각을 하기 딱 좋게 만들어져 있죠. 한번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의 총 피해 금액이 이제 증가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요 본문의 이 명제의 전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후건이 반드시 부정이 될까?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not P라는 네, 이제 가정을 된 겁니다. P이면 Q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ot P다. 이때는 당연히 Q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자, 왜 알 수 없다가 나온 게 당연하냐? P이면 Q이다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집합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들이 가능할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not P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여기 두 군데 있겠죠. 그럼 Q일 수도 있고 not Q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P랑 Q가 서로 같다면 P가 아니라면 반드시 Q가 안 되겠죠. 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집합상에서 not P인 상태에서 Q에 속하는 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Q는 알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자, 요거 잘 기억 안 나시면은 집합과 명제 그 파트를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언어논리 선생님들이 논리학 중에서 집합 명제 논리 같은 거 설명하시는 거를 조금씩 보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배워도 되고요. 네, 장난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해주시기도 했었고 내용상에 키워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정답률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나왔고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틀렸던 거죠. 여기 옆에 건 46%고 위에 적어줄게요. 46% 그리고 얘는 56%. 뭐 한 1, 2%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상의 문제보다 요 1번 선지를 조금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정규직, 시간제, 소규모 사업장에 여성의 근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각 업종에 따른 기존 여성 할당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라는 요 부분 그리고 어, 출산 및 육아가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보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의미를 좀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드백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상대방이 수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나리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고나리질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니까 수정을 할 것이다. 자, 요게 부정적인 피드백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워시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수능을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능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서 수능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수능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이 이 목적과 행동, 그러니까 목적과 이제 평가 이 두 가지가 수단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도록 이제 복돋기 위해서 어떤 평가 수단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건데 평가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워시백이라고 하고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제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본문에 나온 내용들은 전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출산 및 육아가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해가 되면 나쁜 거잖아요. 그 나쁜 걸 없애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는 거죠.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페널티를 없앤다. 뭐 이거를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페널티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1번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명백하게 맞으니까 특별히 더 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볼 게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16%가 나왔어요. 대부분 기억선지를 맞다라고 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틀릴 뻔했어요. 좀 검수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양아치 같은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저희 그 5급이나 리트 준비하시는 친구들도 2명에 1명 정도는 타격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는 명백하게 맞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신생 이론이 초기의 기존 이론에 비해서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신생 이론의 잠재력 발휘를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암기 문장을 잘 검토를 해보면 초기에 기존 이론에 비해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사실. 이거를 초기에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억선지에 안긴 문장인 거예요. 안겨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안긴 문장의 내용을 잘 보면은 마치는 단어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생이론이 나오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처음에 나오는 그런 처음 기존 이론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경험적인 사실보다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많아요. 그게 설명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먼저 검토를 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갈릴레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발전해온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의 대학에 어쩌고 나와 있으면서 초기 단계인 자신의 역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보다 없는 사실이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었죠. 이 글의 핵심은 뭐냐? 반증 가능성과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의 양이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된 이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을 하는 그 주제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기억의 내용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사실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설지를 보고 충분히 네, 빡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존 이론에 비해서 설명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 기존 이론이 장기적으로 고려가 되었을 때도 계속 설명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편견. 이게 문제인 거고 그 부분을 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오해 자체가 아니다라는 게 요 문제의 출제 의도고요. 굉장히 뭔가 장난질 같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을 맞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16%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라. 꼼꼼하게 읽고 그 속 의미에 대해서
판단해보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이 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통사론이라고 있어요. 통사론이라고 해서 글을 이제 구조적으로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고 안긴 문장은 하나의 명사절로 만들어지죠. 그 명사절에 마치는 문장은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이거 뭐라 그러냐 갑자기 수식하는 문장, 사실을 꾸며주는 문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본문의 내용과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초기에 기존의 이론에 비해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라고 했으면 이건 맞는 게 됐을 겁니다.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다라는 게 출제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출제 자체는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저도 납득을 하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고 납득을 못하면 수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이런 문제들 한 번씩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팩트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앞부분의 수식어를 살짝 비틀어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서 이거는 네, 제가 했으니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을 보면은 실전에서 4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독해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냐 기호화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독해하고 이해하면 제일 쉬운데 그거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호화가 필요한 거죠. 시험장에서 기호화를 하는 시간이 평균 잡아서 저는 한 문장당 10초는 쓴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문장이 몇 개죠? 지금 7개의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럼 70초를 이미 쓰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기호화해야 되겠다. 기호화를 어느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이미 100초 이상을 여기 이 윗부분의 박스 안에서 날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100초를 쓰고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선지에 나와 있는 거 5개 다 검토하고 나면 기본 180초, 뭐 길게는 240초씩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문장형으로 연역 논리, 연역 논증이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그 위에다가 표시를 해 가면서 읽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기호화를 했을 때 어떻게 기호화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표시를 하세요. 연습 자체를 기호화를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뭐 기호화하는 연습 자체는 나쁜 거 아니니까 기호화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거를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 위에 더 씌워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시험 칠 때 정말 이렇게 화살표만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도 다 맞아요. 시간도 훨씬 덜 걸리고요. 그래서 기호화를 기계적으로 옆에다 적어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문장 위에다 얹어가면서 내 사고방식의 방향을 잡는 정도, 사고의 방향을 잡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됐겠죠? 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넘어가서 봅시다. 15, 16, 17, 18 중에서 15번을 빼고 나머지가 좀 특별히 예, 정답 비율이 낮아요. 15번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니까 그럼 16번부터 해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5급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내용입니다. 내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기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 조사 중 송웅이는 익명의 제보로 기억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 반드시 오직 3가지 계급의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라는 거. 이 구조가 뭐냐. 이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 본문의 내용만으로 본문의 조건만으로는 결론이 도출이 되지 않는 것.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기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하고 기억을 봤더니 익명의 제보로 기억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요거를 캐치를 하자마자 아 이거 위에 내용 조건 정리 다 하고 나면은 빈틈이 많겠구나. 그 빈틈을 내가 채워가면서 풀어라는 소리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분석을 해가시면서 이 문제의 구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 또는 어떤 조건, 특정 조건을 추가를 하면 뭐 아니면 기억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추가해서 경우의 수가 단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라는 말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하는데 한 10초 안에만 해주실 수 있으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조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차관이 2명 있고요. 국장이 하나, 장관 하나, 실장 하나, 과장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론에서 반드시 오직 3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3가지 계급만 있다라는 거죠. 3가지 계급만 비리 그리고 3가지 이하도 안 된다라는 거. 꼭 3개만. 1, 2 안 되고요. 4, 5 안 된다. 요거 캐치하시고 다음 조건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A 차관과 B 차관 중 한 명 이상은 비리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차관은 일단 비리 대상이고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계급은 2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C 국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A 실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C 국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면 D 장관 역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E 실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면 F 과장 역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정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는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낮이면 반드시 E인 거예요. 하지만 C일 때도 C가 그러니까 C 국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을 때도 E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이거 있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정보 내에서 차관 한 명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계급은 2가지가 있어요. 근데 C 국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E랑 F가 확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때 실장과 그리고 과장 2가지 계급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국장이나 장관은 더 이상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C 국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D 장관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과 과장이 연관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뭐 국장이랑 장관이 연관되어 있을 수 없고요. 자, 이 정도 정보를 확인을 하고 나서 선지에서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 지금 비어 있는 빈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힌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힌트가 안 나온다. 그럼 그건 답이 아니겠지.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차관은 모두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 자, 우리가 계급을 3개로 좁혀주기 위해서는 실장, 과장 세트냐 아니면은 뭐 장관, 국장 세트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차관이 2명 다 비리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실장은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 그랬을 때 과장이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E가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가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소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C가 관련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E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특정이 되지만 E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C가 반드시 관련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실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과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정보까지는 나오지만 C나 D가 들어가 있지 말라는 뭐 그런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3명이 전부 다인지 4명, 5명 더 늘어나게 될 건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2번도 그렇게 해서 부족한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F 과장은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 요거는 이 제가 정리한 2번째 케이스에서 F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과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실장도 채용 비리에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반드시 C 국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C 국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D 장관이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장과 실장은 반드시 아닌 게 됐고 그럼 남은 사람 4명인데 차관, 국장, 장관 3가지 계급밖에 없잖아. 그러면 3가지 계급이 반드시 이제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 이게 맞게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A 차관과 B 차관 중에서 누가 아니면 몇 명이 이제 참여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명은 적어도 참여를 하니까 차관, 국장, 장관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4번에서 D 장관은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이랑 마찬가지로 배제가 될 수 있어요. D 장관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가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요. 만약에 C가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나 C라면 바로 4명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3가지 계급의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5번에서 C국장은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E 실장과 F 과장이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건 확정이 되지만 문제는 D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이면 D다라고 해서 나 C일 때 D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고려를 한다면 C국장은 채용 비리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만으로는 3가지 계급만이 참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가능성의 존재 여부예요. 단 0.0001%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참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적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연습이 답이죠. 연습이 답이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뭐 정말 세고 셌고 제가 이제 무료로 많이 뿌리는 논리 퀴즈 모음집 같은 거 보면은 요 유형만 해도 한 4, 50문제들 있더라고요. 기출 문제인데 뭐 그런 거 찾아서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알아 찾아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아까 뭐 질문도 해주셨고 난이도가 제 높은 문제기는 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하지만 답은 또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17번 정답률 얼마니? 17번 일단 정답률은 48%네요. 정답률이 많이 낮진 않아요. 48%고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 거는 진짜 보물상자의 문구는 모두 참이다. 그리고 가짜 보물상자의 문구는 모두 거짓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전제로 삼아 두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정보를 보시면 자, 보물상자로 쓰여진 상자가 3개가 있었고요. 각 상자에는 1개 또는 2개의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색깔이에요. 색깔이 구릿빛 상자, 은빛 상자, 금빛 상자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봤을 때, 이 문구를 봤을 때 구릿빛 상자에는 3개 모두 보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은빛 상자에는 은빛 또는 구릿빛의 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빛 상자에는 2가지가 적혀 있는데 금빛과 구릿빛 모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뭐 앞에 낫 붙여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는 단 1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단 1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릿빛 상자의 말이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구릿빛 상자가 참이라면 3개의 상자에 모두 보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경우는 모두 보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요. 3개의 박스 전체 다 문구가 다 참이라야 돼. 문구가 전부 참. 이걸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빛 상자 또는 구릿빛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다. 이거 자체는 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빛 상자의 첫 번째 문구인 금빛 상자와 구릿빛 상자 모두의 보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부정이 되죠. 그 말은 구릿빛 상자에 적혀있는 문구가 뭐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구릿빛 상자에는 보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구릿빛 상자에 보물이 들어가 있다는 걸 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은빛상자가 보물상자, 진짜 보물상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자체 문구 자체는 뭐 맞는 말이 돼요. 이거는 true일 수 있죠. 은빛상자가 진짜 보물상자라면 은빛 또는 구릿빛에 보물이 들어있다. 이거 가능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봤을 때 금빛 상자에 적혀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게 돼요. 자, 그때 바로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은빛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다면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는 단 한 개다. 이게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구가 참이 되었다. 하나의 문구가 참이 되었다라고 하면 금빛 상자에도 반드시 보물이 들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왜 따라 나오냐? 진짜 보물 상자의 문구는 모두 참이고 가짜 보물 상자의 문구는 모두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구 중에 하나만 참이면 반드시 그건 진짜 보물 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모순이 나왔죠. 은빛에도 보물상자, 금빛에도 보물상자. 이렇게 모순이 나와버리니까 은빛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다라는 거는 네, 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금빛 상자를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자, 금빛 상자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다라면 첫 번째, 금빛 상자와 구릿빛 상자 모두에 보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둘 다 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일까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금빛과 구릿빛 모두의 보물이 들어있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금빛이나 구릿빛 중에 하나만 들어있어도 괜찮은 케이스예요. 당연히 금빛, 구릿빛 둘 다 안 들어가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금빛 상자에만 보물이 들어가 있거나 구릿빛 상자에만 보물이 들어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금빛 상자가 보물 상자일 때 당연히 이 문장은 참이 될 수 있고요. 다음 보물 상자 하나에만 보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금빛 상자가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금빛 상자가 거짓말이 되면은, 금빛 상자 안에 보물이 안 들어있다라면은, 이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돼? 참이 돼요. 이게 항상 참이 된다고. 금빛도 안 들어가 있고, 구릿빛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참이잖아. 그러면 금빛 상자에 보물이 안 들어있다라는 거랑, 네, 보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가짜 보물 상자면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 되는 거랑 이제 상충이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금빛 상자 외에는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 상자는 금빛 상자밖에 없고요. 금빛 상자 안에는 보물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네, 요걸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도 정답률이 높지는, 이거는 뭐 엄청 낮다고 보긴 어려운데, 요거는, 네, 이거는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네, 18번보다는 21번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21번이 정답률이 좀 더 낮기도 하고 똑같이 과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답을 고르실 때 선지를 조금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지를 좀 반드시 활용을 해줘라. 21번 같은 경우는 기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올베르스의 역설과 관련해서 저도 요거는 사실 피드백 넣을 때 조금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지 플레이를 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용부터 한번 읽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면 우주의 크기도 유한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우주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논증적인 글이다. 논증적인 구성의 글일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례로 뭐가 나올지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네,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네, 좀 따라가면서 읽어주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올베르스의 역설부터 검토를 하시면 올베르스의 역설은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면 모든 시선 방향으로 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모든 별빛들이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하늘에 이제 태양이 꽉 찬 것처럼 밝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이 주위에 우주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 무한한 그 무한한 우주 위에, 공간 위에 별들이 사방에 있을 겁니다. 정말 모든 사방에 뭐 랜덤하게 배치가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전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모든 시선 방향으로 랜덤하게 별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쪽 면에 별들이 모여 있다면 당연히 불가능한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랜덤하게 펼쳐져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엄청 옛날 그 무한한 뭐 시간이 지나기 전에 생겼던 별들에서 지구까지 충분히 빛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길게 무한한 역사라는 게 그만큼 이제 빛이 이동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쭉 이제 별들이 있을 때 당연히 별빛들이 지구에 다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밤하늘이 온통 태양에 꽉 찬 것처럼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분석을 할 때 비판을 하는 첫 번째는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고 별들이 무한히 있다고 하더라도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만큼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만큼 그 값 자체가 유한하다면 그 값 자체가 유한하다면 이제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지니까 먼 거리에서 오는 별빛들이 무한히 많지 않다면 당연히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를 양파처럼 나눴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광년 거리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어, 별빛의 세기도 약해질 거고 바깥쪽보다 부피에 따라서 이제 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안에서 봤을 때는 별빛들이 약하게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따라가는 걸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가정들을 집어넣고 완벽하게 이 올베르스의 역설에 맞는 케이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밝기가 이제 밤하늘이 어두운 게 결과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는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역설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우주가 유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무한하고 우주의 나이가 무한하고 크기도 무한하다. 그러면 별빛이 사방에서 비칠 거니까 지구가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밝게 비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우주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 뒷부분이 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우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거 무한하다가 다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주가 유한하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올베르스의 역설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기 선지를 보면 기억이 조금 애매하죠. 인간의 우주 관측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빛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기억의 주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뭐 무한한 빛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거가 어려워서 측정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그게 빛이 들어오고 있으면 알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태양처럼 밝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측정의 문제가 아니다. 측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체감의 문제 수준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다면 기억의 주장이 약화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저는 그래서 이 기억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조금 했었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머지 선지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선지 검토를 했을 때 니은 선지를 보시면 우주가 구의 형태라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기억의 주장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도 무한하고 무한한 것들이 방사형으로 부의 형태로 퍼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면 약화가 되는 게 당연할 거고요. 니은이 틀린 이상
기억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을 수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럼 기억이 맞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선지를 봤을 때 하나는 명확하게 틀렸는데 나머지 하나는 명확하진 않지만 내 체감상 틀린 것처럼 느껴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 수 접어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억을 엄밀하게 뭔가 문장의 요소적인 측면까지 따지지 않고 논리적인 것만 고려를 해서 약화된다라고 보고 가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디귿이 맞다. 이렇게 하면은 3번을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은 뭐 2번, 4번 이런 걸 선택을 하셨다면은 니은을 안 보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선지들 다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지풀을 하실 때는 더 확실하게 틀린 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18번에 하나가 질문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설과 실험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설과 실험에 대한 진술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조사법문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조방 자료 같은 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선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가설에 따르면 C와 D에서 개구리의 포식 활동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를 봅시다. 벌에 쏘인 경험이 없는 개구리가 들어있는 통에 줄무늬 파리를 넣는다. 줄무늬 파리를 넣는다. 그리고 별에 쏘인 경험이 없는 개구리가 들어있는 통에 지파리를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벌에 쏘인 경험이 없는 개구리고, 자, 벌에 쏘인 경험이 없다는 거는, 벌에 쏘인 경험이 없다는 거는, 포식 행위를 시도를 했을 때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수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줄무늬 파리가 벌이랑 닮아 있어서 개구리가 벌을 이제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줄무늬를 피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벌에 쏘인 경험이 없으면 벌이 무서운 걸 모르잖아요. 벌이 무서운 걸 모르니까 줄무늬 파리를 봐도 별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에 기반한 피드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귿선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설에 따르면 C와 D에서는 얘 둘 다 벌에 쏘인 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줄무늬 팔이랑 지팔이랑 둘 다 똑같이 먹이처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와 D에서 개구리의 포식 활동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의 설명은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해설지에서는 옳지 않다고 되어 있지만 옳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해설지에 옳지 않다라는 부분이 잘못된 거고 네, 선택지 설명은 옳다로 하셔서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이 실험 설계 자체가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벌에 쏘인 경험이 있는 개구리랑 벌에 쏘인 경험이 없는 개구리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그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실험 설계 자체를 그런 의도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할 때, 어, 추가적인 정보를 만약에 디귿 같은 거를 안 주고, 그러니까 디귿의 내용이 뭐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실제 시험 문제다. 실제 시험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 CD에 대해서 아예 결과 자체를 줄 가능성이 더 높고 그걸로 디귿 선지를 좀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현재는 이 디귿 자체가 뭐 도출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충분히 도출은 가능하지만 이게 엄밀하다, 엄밀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엄밀성의 정도에서 한 9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요거는 언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자료 해석할 건데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뭐 자료 해석에서 궁금하시거나 한 거 있으면 미리 쉬는 시간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9시 지금 6분이니까 15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